늙은이가 버릇이 없어. 주차 관리원 주제에 건방지기까지 하고. 뺨을 때리는 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빌딩, 지하 2층 주차장.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비추는 그곳에서 명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주차관리원 조끼를 입은 68세 노인에게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68세 노인 이성호의 주름진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25년 전 백화점 화재 현장에서 다친 왼쪽 다리로 비틀거리며 그는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소방관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5km 떨어진 곳, 서울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서는 이성호의 딸 수연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지만 32세 이수연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6인실. 출산 후 3개월째 그녀는 이곳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산후우울증. 의사는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하얀 병원 가운을 입은 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딸 지우는 지금 집에서 남편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수연이 제대로 안아본 적도 없는 그 아이는요. 수연 씨, 오늘 기분은 어때요? 담당 간호사 김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수연보다 5살 많은 수연이 8년 동안 일했던 종합병원의 선배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거든요. 점심 드셨어요? 오늘 메뉴 괜찮던데. 네, 조금 먹었어요. 김선영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천천히 좋아질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좋아지는 것조차 사치라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녀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오후 2시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34세 김준수가 왔습니다.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수연의 남편이었습니다. 손에는 딸기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딸기 가져왔어. 내가 좋아하는 거. 고마워, 여보. 그들은 병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수가 딸기 하나를 꼭지를 떼어 수연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수연은 제대로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잘 있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매번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응, 잘 있어. 어제 처음으로 혼자 뒤집기 했어. 준수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여보, 나 나쁜 엄마지? 아니야, 수연아. 넌 최고의 엄마야. 하지만 난 지우를 제대로 안아본 적도 없잖아. 3개월 동안 여기 누워만 있었잖아.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수가 그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지우는 기다릴 거야. 그리고 넌 분명히 좋아질 거야. 하지만 수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때 준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아버님 말인데. 아버지. 수연의 친정아버지 이성호. 30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하시다가 68세에 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셨는데?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아버님이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 네. 야간 주차 관리원이야.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야간 주차 관리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 동안 서서 차를 안내하고 주차장을 청소하는 일. 68세 노인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시는데?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수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비 때문이야, 수연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비. 한 달에 80만 원. 준수의 월급 300만 원에서 병원비, 육아비, 월세 50만 원, 생활비를 쓰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68세에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딸의 병원비를 위해서요. 안 돼. 안 돼. 수연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 다리도 불편하신데. 아버지 이성호는 25년 전 대형 백화점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시다가 왼쪽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철골이 다리에 직격해서 6개월 동안 입원하셨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조금 절뚝이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8시간 동안 서서 일하신다니. 수연아, 아버님은 괜찮다고 하셨어. 일도 어렵지 않고 건강에도 문제 없다고.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실지를요. 여보, 이거 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수연아.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않았어도 내가 제대로 된 엄마였다면.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주차장에 서 계실 겁니다. 차가운 지하 주차장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서요. 수연은 베개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8년차 중환자실 간호사였던 그녀.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돌봤던 그녀.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딸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영이 회진을 왔습니다. 수연 씨, 어젯밤에 못 주무셨죠?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선생님, 저 언제 퇴원할 수 있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퇴원에 대해 물어본 거였습니다. 수연 씨,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은데요. 약물 치료 반응은 좋아지고 있지만. 제발요, 선생님. 저 나가야 해요. 우리 아버지가.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김선영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수연은 어젯밤 준수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68세의 야간 주차 관리원으로 일하신다는 것을요. 김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퇴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빨리 나가서 일을 해야 아버지가 그만두실 수 있잖아요. 수연 씨, 지금 퇴원하시면 안 돼요. 김선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산후우울증은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님은 더 걱정하실 거예요.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의 말이 맞다는 것을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하고 계시다고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수는 매일 오후 2시마다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아버지 이야기를 조금씩 해줬습니다. 아버님이 오늘 전화하셨는데 일이 많이 익숙해지셨대. 아버님이 동료분들이랑 잘 지내신대.
아버님이 수연이 걱정 말라고 하셨어. 하지만 수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수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목소리에서, 표정에서, 말을 고르는 방식에서요. 여보,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 거야? 어느 날 수연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으셔. 걱정하지 마. 하지만 준수의 눈이 수연의 눈을 피했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빛 아래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하지만 수연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시간 5km 떨어진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담당 의사는 수연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말했습니다. 약물 치료에 반응이 좋고 심리 상담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요. 이수연 씨, 다음 주부터 퇴원 준비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퇴원. 3개월 만에 처음 듣는 그 단어에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지우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다시 무너지진 않을까?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빨리 나가서 아버지가 그 일을 그만두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날 오후 준수가 평소보다 30분 늦게 면회를 왔습니다. 미안, 수연아.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길어져서 준수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평소 단정했던 셔츠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수연이 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준수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병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수가 가방에서 지우 사진을 꺼냈습니다. 핸드폰이 아니라 인화한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동네 사진관에서 뽑았어. 내가 갖고 있으라고. 사진 속 지우는 분홍색 토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임신했을 때 직접 고른 옷이었습니다. 예쁘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곧 만날 수 있어. 준수가 수연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수의 가방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소파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아, 미안. 수연이 몸을 숙여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잠금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그것을 봤습니다. 화면에 열려있던 사진 갤러리, 지우 사진들 사이에 끼어있던 다른 사진을요. 주차관리원 조끼를 입은 아버지,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모습. 그런데 왼쪽 어깨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크고 검푸른 멍. 누가 봐도 심하게 부딪히거나 아니면 맞은 것처럼 보이는 상처였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연아, 그건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야? 수연이 핸드폰을 준수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왜 이런 사진을 찍었어? 아버지 어깨에 이게 뭐야? 준수가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옆 병실에서 누군가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준수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전 사진이야. 일주일 전?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걱정할까봐. 걱정은 무슨 걱정? 아버지가 다치셨는데. 수연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다 말해.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주차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계셔. 수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건물에 큰 세입자가 있어. 회사 대표인데 그 사람이 아버님을 계속. 준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계속 뭐? 말해. 괴롭혀. 욕하고 밀치고. 수연은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멍이 든 거야?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전 목요일 내가 아버님께 용돈 드리러 갔을 때 봤어. 조끼 사이로 멍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어디 다치셨냐고. 그랬더니 차 문에 부딪혔다고 하시는데 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거짓말인 거 바로 알 수 있었어. 수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누가 아버지를? 동료 주차관리원분이 나한테 몰래 말씀해 주셨어. 한영숙 씨라고 65세 할머니신데. 준수가 핸드폰을 조작해서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2일 강태윤 첫 트집. 10월 15일 강태윤 어깨 밀침. 10월 19일 강태윤 모욕 발언. 10월 22일 강태윤 재차 폭행. 한영숙 씨가 기록해 두신 거야. 증거로.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주 동안 계속? 응. 왜 진작 말 안 했어? 내가 걱정할까봐. 내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잖아. 그래서 혼자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매일 괴롭힘 당하는 걸 알면서.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수연아. 나도 뭔가 하려고 했어. 준수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건물 관리소장님한테 말했어. 근데 그 사람이 큰 세입자라서 함부로 못 건드린대. 월세를 엄청 많이 낸다나 뭐래나. 돈? 수연이 준수를 쳐다봤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야? 돈이 많으면 사람을 괴롭혀도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수연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어깨에 시퍼런 멍을요. 나 퇴원할 거야. 지금 당장. 수연이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아, 안 돼. 준수가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아줘.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까지 기다리래. 지금 나가면 아버지가 지금 고통받고 계시는데 어떻게 여기 가만히 있어?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수연아, 제발. 진정해. 준수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지금 나가서 쓰러지면 어떡해? 그럼 아버님은 더 걱정하실 거야. 그 말에 수연이 멈췄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아버님을 도울 수 있어. 알지? 준수가 수연을 꽉 안았습니다. 수연은 준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주차장에서 일하고 계실 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차가운 지하 주차장에서요. 혹시 지금도 그 사람이 아버지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또 밀치는 건 아닐까? 혹시 또 욕을 하는 건 아닐까? 수연은 베개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제가 제대로 된 엄마였다면 아버지는 지금 집에서 편히 쉬고 계셨을 겁니다. 68세에 다시 일하실 필요도 없었고 괴롭힘을 당하실 일도 없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영이 회진을 왔습니다. 수연 씨, 무슨 일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어제 소리 지르는 거 들었다는데. 수연은 어제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깨에 멍, 2주 동안 계속된 괴롭힘, 모든 것을요. 김선영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선생님, 나 정말 못난 딸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나는 여기 누워만 있고. 수연 씨, 김선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아버님을 도우려면 수연 씨가 먼저 건강해져야 해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아팠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준수는 매일 면회를 왔지만 아버지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힘들어할까 봐요. 하지만 수연은 준수의 표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어느 날 오후 준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아버님. 네. 괜찮으세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준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셔? 전화가 끝나자마자 수연이 물었습니다. 준수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래. 괜찮으시대.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나한테 숨기지 마. 준수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 아버님을 또 밀쳤대.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를? 어깨를. 똑같은 곳을? 멍든 그 어깨를.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이 비틀거리셨대. 다행히 안 넘어지셨지만. 수연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25년 전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다리를 다치신 분. 그래서 지금도 조금 절뚝이시는 분. 그 아버지가 주차장에서 밀려 비틀거리셨다니. 나 태어날래. 수연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월요일까지만 기다려. 의사 선생님이. 3일이 얼마나 긴데.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3일만 기다리자. 제발. 준수가 수연을 안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아버님 지킬게. 매일 저녁마다 주차장 갈게. 약속해? 약속해. 그날 밤부터 수연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버지를 지켜주세요. 3일만요. 3일만 무사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72시간. 그동안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수연은 병실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월요일 아침, 퇴원 날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이 폐쇄병동을 벗어나는 날. 하지만 수연은 그날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준수가 면회를 마치고 돌아간 후였습니다. 병동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오후 8시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 병동이 가장 혼잡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틈을 노렸습니다. 평소 입던 환자복이 아닌 준수가 가져온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후드 티셔츠와 청바지,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간호사실 앞을 지나칠 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비상계단. 엘리베이터에는 CCTV가 있었으니까요. 7층에서 1층까지.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개월 동안 병실에만 누워있던 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3개월 만에 맡아보는 바깥 공기.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강남으로 가주세요. 어디요? 제가 가는 길 알려드릴게요. 준수에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빌딩의 위치를요. 20층짜리 오피스텔, 강남역 근처. 택시는 한강을 건너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괜찮으실까? 30분 후 택시는 강남역 근처에 섰습니다. 수연은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습니다. 멀리서 그 빌딩이 보였습니다. 20층짜리 오피스텔, 밝게 빛나는 건물. 하지만 수연은 건물 맞은편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알바생의 인사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건물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입구도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30분. 아버지의 근무 시간은 밤 10시부터 곧 출근하실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기다렸습니다. 눈을 떼지 않고 건물 입구를 바라보며요. 10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누군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차관리원 조끼를 입은 노인. 아버지였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개월 만에 본 아버지의 뒷모습. 예전보다 더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이며 걷는 모습도요. 수연은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직원 출입구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출입증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야근하러 가는 직장인들 같았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그들 뒤를 따라갔습니다. 경비실의 경비원이 인사했지만 수연은 고개만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로비를 지나 계단을 찾았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비추는 주차장이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 기둥 사이로 차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둥 뒤에 몸을 숨기면서요. 멀리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주차 안내봉을 들고 계셨습니다. 휴대용 라디오를 듣고 계셨습니다. 수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소리라도 낼 것 같았으니까요. 30년 소방관으로 일하시던 아버지. 항상 당당하고 씩씩하셨던 분. 그 아버지가 지금 주차관리원 조끼를 입고 차가운 지하 주차장에 서 계셨습니다. 68세예요. 제 딸의 병원비 때문에요. 그때 주차장 입구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비싼 차였습니다. 아버지가 주차 안내봉을 들고 차를 안내했습니다. 차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40대 초반의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고급 시계를 차고 머리를 말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 수연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괴롭히는 그 사람. 어이 늙은이. 그 남자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수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손님.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내 차 앞에 물 튀었어. 어제 청소하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는 무슨 미쳐야. 그 남자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늙어서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하러 여기 있어? 수연은 기둥 뒤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라도 지를 것 같았으니까요. 주차관리원 주제에 건방지기까지 하고 그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내 차는 특별히 관리하라고 했잖아.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남자가 아버지의 어깨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툭 쳤습니다. 아버지의 왼쪽 어깨를요. 멍든 바로 그 어깨를요. 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왼쪽 다리가 불편하신 아버지. 균형을 잡기 힘드셨습니다. 25년 전 화재 현장에서 다치신 그 다리. 아버지는 옆에 있던 콘크리트 기둥을 손으로 잡으며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조심해요, 늙은이. 넘어지면 산재 처리해야 하잖아. 그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귀찮은데. 그리고 차 트렁크에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내 차 완벽하게 닦아놔.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안 하면 너 해고야. 알지? 그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요. 수연은 기둥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분. 그녀가 본 건 5분도 안 되는 짧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이 수연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밤 저런 일을 겪고 계셨던 겁니다. 모욕을 당하고 밀침을 당하고 위협을 받으면서도요. 왜요? 딸의 병원비 때문에요. 저 때문이에요. 수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울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아버지는 바닥에서 주차 안내봉을 주우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차장 입구로 걸어가셨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요. 구부정한 등으로요. 68세의 등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더 작아 보였습니다. 수연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안기고 싶었습니다. 울면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병실에만 누워있던 몸.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수연은 기둥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딸이야.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하는데, 달려가서 안아드려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기둥을 붙잡고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었습니다. 숨이 가빴고 온몸에서 땀이 났습니다.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수연이 없어진 걸 몰랐습니다. 밤 11시 30분 간호사들의 마지막 라운드가 끝난 직후였으니까요. 수연은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장면들을요. 아버지의 구부정한 등, 그 남자의 오만한 태도, 아버지가 비틀거리던 모습, 그리고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자신을요. 수연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입원하면서 가져온 일기장이었습니다. 펜을 꺼내 적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차장에 갔어요. 몰래요.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 계신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봤어요. 저 사람이 아버지한테 하는 짓을요. 달려가서 저 사람을 때려주고 싶었어요.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둥 뒤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제대로 된 딸이었다면 아버지는 지금 이런 고생 안 하셔도 됐을 텐데. 하지만 약속할게요. 월요일에 태어나면 제가 꼭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저 사람이 다시는 아버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요. 사랑하는 딸 수연 올림. 일기를 쓰고 나니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도요.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를 괴롭힌 저 사람.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저 사람. 저는 반드시 저 사람을 응징할 거예요. 어떻게든요. 다음 날 아침 김선영이 회진을 왔습니다. 수연 씨,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어요? 수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CCTV에 찍혔어요.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 거 들켰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행히 무사히 돌아왔네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돼요. 위험해요. 김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수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주차장에 갔다고, 직접 상황을 봤다고요. 김선영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 월요일이면 퇴원이에요. 조금만 더 참아요. 네, 선생님. 수연은 다짐했습니다. 월요일. 이틀 후면 저는 이곳을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지켜드릴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준수가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은행에 들렀습니다. 장인어른께 드릴 용돈 10만 원을 찾기 위해서요. 3개월째 계속되는 목요일의 루틴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10만 원을 찾았습니다. 하얀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펜으로 적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준수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까지 30분. 지하철 안에서 준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아버님이 웃고 계셨으면 좋겠다. 오늘만큼은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준수는 몰랐습니다. 바로 오늘 모든 것이 바뀌리라는 것을요. 오후 7시 준수는 그 오피스텔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계단을 따라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비추는 주차장. 장인어른이 주차장 입구 근처에 서 계셨습니다. 준수야, 왔어? 아버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준수가 하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이걸 또. 준수야, 정말 미안하다. 장인어른의 목소리에는 항상 죄송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님, 당연한 거예요. 준수가 장인어른의 어깨를 봤습니다. 일주일 전 봤던 그 멍은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 사람. 요즘은 어때요?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별일 없어? 하지만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입구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준수는 그 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차예요. 저 사람이에요. 차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40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장인어른이 긴장하는 게 보였습니다. 온몸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늙은이, 내 차 제대로 닦았어? 그 남자가 차에 다가가 보닛을 손으로 훑쳤습니다. 여기 물자국 있잖아.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무슨 다시야. 매번 말해도 똑같잖아. 그 남자가 장인어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늙은이가 버릇이 없어.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주차 관리원 주제에 건방지기까지 하고,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찰싹 뺨을 때리는 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장인어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68세 노인의 주름진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 알았어? 그 남자가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대답 안 해? 늙은이가 귀도 먹었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에 든 10만 원과 바나나 우유. 15년 교직 생활 동안 한 번도 주먹을 쥐어본 적 없던 준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쳤던 그 사람.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준수는 천천히 그 남자에게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장인어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수야. 장인어른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준수는 그 남자 앞에 섰습니다. 방금 우리 장인어른을 때렸습니까? 준수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침착했습니다. 그 남자가 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사위입니다. 사위? 그래서 사위가 어쩔 건데? 그 남자가 준수의 가슴에 손가락을 찔러댔습니다. 뒤에서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수야, 괜찮아. 그냥 가자.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준수는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방금 폭행죄를 저질렀습니다. 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남자가 웃었습니다. 폭행? 웃기네. 교사 주제에 나한테 뭘 어쩔 건데? 어떻게 제가 교사인 줄. 이 늙은이한테 들었지. 사위가 초등학교 교사래. 그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나 태양건설 대표야. 이 빌딩 3층부터 7층까지 다 내 회사야. 월세만 3억 내는 사람이라고. 그 남자가 준수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너 같은 월급쟁이가 나한테 뭘 어쩔 건데? 경찰 부를 거야? 장인어른이 준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수야, 제발. 그냥 가자. 장인어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그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아버님, 잘못하신 게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장인어른을 때렸습니까? 때렸으면 어쩔 건데? 그 남자가 준수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조롱하듯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준수의 가슴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쳤습니다. 교사 주제에 건방지네. 준수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2미터쯤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수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대학 시절 4년간 유도부에서 활동했던 기억, 지역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때, 국가대표 후보까지 올라갔었던 시절, 15년 동안 봉인했던 그 기술이 몸에서 저절로 터져나왔습니다. 준수는 앞으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그 남자의 오른팔을 잡았습니다. 안쪽으로 비틀며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유도 기본 기술, 어깨거리였습니다. 쿵! 강태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등이 부딪히는 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준수는 그의 오른팔을 비틀어 바닥에 고정시켰습니다. 관절기였습니다. 으악! 아파! 팔 부러져. 강태윤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먼저 저를 밀쳤습니다. 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 씨, 무슨 일이에요? 주간주차관리원 한영숙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65세 할머니였지만 걸음이 빨랐습니다. 강 대표님,
또 성호 씨 괴롭히시는 거예요? 당신까지 왜 나와? 강태윤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2주 전부터 계속 성호 씨 괴롭히시는 거. 한영숙이 준수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이 준수 씨죠? 성호 씨가 자랑 많이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준수가 강태윤을 놓았습니다. 한영숙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CCTV 영상 백업해뒀어요. 증거 다 있어요. 뭐? CCTV? 강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작년부터 이 주차장 CCTV는 관리사무소랑 별도로 백업해요. 제가 매일 하거든요. 한영숙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10월 12일 강태윤 폭언, 10월 15일 강태윤 폭행, 어깨 밀침, 10월 19일 강태윤 모욕, 10월 25일 강태윤 폭행, 뺨 때림. 뺨 때리신 것도 다 찍혔어요. 준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12를 눌렀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강태윤이 소리쳤습니다. 경찰 부르는 거예요. 당신이 하라고 했잖아요. 이 자식이.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112입니다. 폭행 신고합니다. 강남구 오피스텔 빌딩 지하 2층 주차장입니다.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 2명이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저입니다. 준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분이 제 장인어른을 폭행했습니다. 경찰이 장인어른을 봤습니다. 장인어른의 뺨에는 여전히 붉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맞으셨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장인어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일자리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잘못하신 게 없어요. 제발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준수가 장인어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증거 있어요. 한영숙이 스마트폰을 들고 나섰습니다. 저 사람이 2주 전부터 계속 성호 씨 괴롭혔어요. CCTV 영상 다 백업해뒀어요. CCTV 영상이요? 네. 10월 12일부터 오늘까지 다 찍혀 있어요. 경찰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강태윤이 장인어른을 괴롭히는 장면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일입니까? 10월 15일이요. 그때 성호 씨 어깨에 멍이 들었어요. 경찰이 강태윤을 봤습니다. 이 영상이 사실입니까? 강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화가 났다고 사람을 때려도 됩니까? 경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강태윤 씨, 폭행죄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지구대로 동행해 주시죠. 잠깐, 내 변호사 먼저 불러야 해. 강태윤이 말했습니다. 지구대 가서 통화하세요. 경찰이 강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태윤이 준수를 노려봤습니다. 너 잘 걸렸어. 나 절대 이대로 안 넘어가. 협박 그만하세요. 그것도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요. 준수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녹음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태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데리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런 사람은 혼나야 해요. 준수는 장인어른께 돌아갔습니다. 장인어른은 벽에 기대 울고 계셨습니다. 준수야, 미안해. 아버지가 너한테 패만 끼쳤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준수가 장인어른을 꽉 안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준수는 병원으로 수연을 찾아갔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정규면의 시간은 아니었지만 긴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왜? 수연아, 지금 경찰서 갔다 왔어.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서? 왜? 준수가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강태윤이 아버지를 때린 것, 자신이 정당방위로 제압한 것, 한영숙 씨의 CCTV 영상, 모든 것을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이야? 응. 강태윤 구속됐어. 구속? 응. 폭행죄로. CCTV에 아버님 때리는 장면이 다 찍혔거든. 수연은 준수를 꽉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연한 거야.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서받고 계셔. 내일 아침에 집에 가신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수연이 준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남편이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건물주님이랑 통화했어. 건물주님? 응. 아버님이 일하시는 빌딩 건물주. 어제 일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대.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에 빌딩으로 와달래. 아버님이랑 나랑 같이.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아버지 해고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닐 거야. 나도 갈래. 수연아, 넌 지우봐야. 이웃집 김아 주머니한테 부탁할게. 나도 가야 해. 준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같이 가자. 오후 4시 30분 그들은 이웃집에 지우를 맡겼습니다. 괜찮아요, 수연 씨. 어서 다녀오세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창밖만 바라보셨고 수연은 준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그들은 그 20층짜리 오피스텔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이 금요일 밤에 몰래 왔던 그곳이었습니다. 들어가자. 장인어른이 앞장서서 걸으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건물주 사무실이 19층에 있어.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복도 끝에 건물주 사무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문이 보였습니다. 장인어른이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큰 창문이 있어서 강남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뒤에 한 노부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은발을 단정하게 묶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박명숙 건물주가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건물주가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먼저 어제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 빌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아닙니다, 건물주님.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주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책임이에요. 박명숙 건물주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관리소장이 저한테 보고를 안 했더라고요. 이성호 씨가 괴롭힘 당한다는 걸. 건물주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장인어른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성호 씨 혹시. 건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25년 전에 소방관이셨나요? 장인어른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건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역시 당신이었어요. 건물주님? 저예요. 25년 전 백화점 화재 때
당신이 구해주신 사람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연도 준수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25년 전 백화점 화재. 아버지가 사람을 구하다가 다리를 다치신 그 사건. 그때 구한 사람이 바로 이 건물주였다고요? 기억하세요? 3층 옷가게에 갇혀있던 여자를요. 장인어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명숙 씨? 네, 저예요. 건물주가 일어나 장인어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년 동안 찾았어요. 은인을 찾으려고. 건물주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방서에도 수없이 전화했고 당시 출동했던 소방관 명단도 다 뒤졌어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퇴직하고 연락처도 바뀌고 해서 그랬군요. 건물주가 장인어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그때 3층 옷가게에 갇혀 있었는데 연기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수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듣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당신이 저를 업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철골이 무너졌죠. 건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당신이 저를 먼저 밀어내시고 당신은 철골에 맞으셨어요. 다리에. 장인어른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다리를 만지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괜찮긴요. 6개월 입원하셨다는 소식 나중에 들었어요. 건물주가 울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지만 이미 퇴원하신 후였죠.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소방관의 임무였을 뿐입니다. 임무라니요. 당신은 제 목숨을 구하셨어요. 건물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은인이 제 빌딩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고 계셨고 세입자에게 폭행까지 당하셨어요. 수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25년 전에 구하신 분이 바로 이 빌딩의 건물주였다니. 이성호 씨, 건물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차관리원 그만두세요. 장인어른이 놀라셨습니다.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자리를 드릴 겁니다. 다른 자리요? 이 빌딩 관리 이사직이요.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관리이사. 그건 빌딩 전체를 관리하는 고위직이었습니다. 건물주님, 그건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아요. 제 목숨값이에요. 건물주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성호 씨는 30년 소방관 경력에 책임감도 강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제발 제 마음 받아주세요. 20년 동안 찾던 은인이에요. 이제라도 보답하게 해주세요. 장인어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연도 울었습니다. 준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관리이사 월급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주차관리원 월급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딩 19층에 있는 사무실 하나 드릴게요. 출근 시간은 오전 9시, 퇴근은 오후 6시예요. 야간 근무는 이제 하지 않으셔도 돼요. 건물주님,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그 전까지는 푹 쉬시고요. 건물주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봤습니다. 혹시 딸분이세요? 네, 제 딸 수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수연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좋은 딸 두셨네요. 건물주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 아버님 잘 모셔드리세요. 이런 분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30년 소방관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신 분,
25년 전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다리를 다치신 분. 그런 아버지가 딸의 병원비 때문에 68세에 다시 일하셨고 괴롭힘까지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꿈 같다. 정말 꿈 같아. 아버님, 축하드려요. 준수가 장인어른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주차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5년 전 아버지가 구하신 그분이 바로 건물주였고 그분이 아버지께 은혜를 갚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왔을 때 한 여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65세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성호 씨, 영숙 씨. 장인어른이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한영숙 씨예요. 저랑 같이 주차관리원 하시는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성호 씨 딸 이수연입니다. 수연이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성호 씨가 자랑 많이 하셨어요. 한영숙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일 들었어요. 정말 잘 됐어요. 영숙 씨 덕분이에요. CCTV 영상 백업해 놓으신 거.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성호 씨 같은 분은 마땅히 그렇게 대접받으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너 덕분이야. 네? 제가 뭐요?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주차장에서 일할 일도 없었을 거고 박명숙 건물주님을 다시 만날 일도 없었을 거야. 아버님,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야.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장인어른이 수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너 이제 퇴원하면 건강하게 지내. 알았지? 네, 아버님.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병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아버지가 한 선한 행동이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은 순환하는 거예요. 세대를 거쳐서 시간을 넘어서요. 하지만 수연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 3개월 만에 벗어나는 폐쇄병동. 수연은 짐을 챙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퇴원 축하해요. 김선영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천천히 회복하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명심할게요. 수연은 병원 가운을 벗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개월 전보다는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3개월 전 무기력했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수가 현관에서 지우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왔어? 3개월 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제대로 보는 딸이었습니다. 지우야. 수연은 준수에게서 지우를 받아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지우는 수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제 6개월이 된 아기. 엄마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지우야, 엄마야. 수연이 속삭였습니다. 지우가 수연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고마워. 혼자서 지우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 셋이서. 준수가 수연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빨래, 설거지, 청소. 3개월 동안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0분만 서 있어도 다리가 후들거렸고 지우를 30분 이상 안고 있으면 팔이 저렸습니다. 수연아,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 준수가 말렸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회복해야 했습니다. 빨리 일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수연은 병원 간호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저 복직하고 싶어요. 수연 씨, 진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전화 너머로 과장님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 씨, 그게 좀 얘기할 게 있어요.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산후우울증으로 3개월 입원하셨잖아요. 병원 측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저 이제 괜찮아졌는데요. 저도 알아요. 근데 중환자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외래로 오시는 건 어때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서. 외래. 수연이 8년 동안 일했던 중환자실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수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수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연락에 대해서요. 준수도 이미 스트레스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정민호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수연 씨, 안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강태훈 측에서 역고소했어요. 수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역고소요? 네. 준수 씨를 폭행죄로 그리고 아버님을 무고죄로 고소했어요. 말도 안 돼요. CCTV에 다 찍혔잖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강태훈 측 변호사가 주장하는 게 준수 씨가 과잉 방어했다는 거예요. 과잉 방어? 유도 기술로 제압한 게 과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님이 일부러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수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몇 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충분하니까 결국 우리가 이길 겁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수연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강태윤이 역고소했대. 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아. 나한테도 연락 왔어. 걱정돼.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하지만 준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소식이 왔습니다. 수연 씨, 강태윤이 보석 신청했어요. 정민호 변호사의 전화였습니다. 보석이요? 네. 건강 문제를 이유로. 그리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대요.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오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최대한 막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라. 제발요, 변호사님. 막아주세요. 하지만 3일 후 최악이 현실이 됐습니다. 강태윤의 보석이 허가된 겁니다. 그날 오후 수연은 집에서 지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택배입니다. 수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택배를 받고 문을 닫으려는데 택배 기사가 말했습니다. 참, 아까 이 집 찾는 사람 있었어요. 수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명품 정장 입은 남자가 몇 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줬어요.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데요? 40대 초반? 키 크고, 뭔가 인상이 안 좋더라고요. 강태윤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거 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수연은 서둘러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8년차 중환자실 간호사.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현관밖 복도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문 앞에 붙은 집 호수까지 명확하게요. 그 다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핸드폰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오후 2시 15분. 강태윤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우리 집 앞 출현. 택배기사 김호호 씨 목격. 집 호수를 물어봤으나 택배기사가 개인정보 보호로 거부함. 메모를 저장하고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12입니다. 보석 조건 위반 신고합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피해자입니다. 강태윤이라는 사람이 보석 조건으로 접근 금지를 받았는데 방금 우리 집 앞에 왔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택배기사님이 목격하셨고 제가 시간과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연은 메모 내용과 사진을 경찰에 전송했습니다. 택배기사분 연락처도 받아두셨나요? 아, 잠깐만요. 수연은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택배기사가 아직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네.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경찰 조사에 증인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택배기사가 명함을 줬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이수연입니다. 수연은 경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택배기사분 연락처도 있으시네요. 증거 확보를 잘하셨어요. 경찰이 감탄했습니다. 간호사로 8년 일했거든요. 위기 상황에서는 증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강태윤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게 확실하네요.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수연은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강태윤이 우리 집 앞에 왔었어. 뭐? 괜찮아. 내가 다 처리했어. 경찰도 왔다 갔고 증거도 확보했어. 수연아. 여보, 나 이제 괜찮아. 3개월 전처럼 무너지지 않아.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배웠어.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날 저녁 정민호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 씨, 대단하세요. 네. 강태윤 보석 취소됐어요. 그리고 다시 구속됐어요. 정말요? 네. 수연 씨가 확보한 증거 덕분이에요. 택배기사 증언, 시간 기록, 사진. 완벽했어요. 수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정말요? 네. 증거가 명백해서 빨리 진행된대요. 수연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그날 밤 준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수연아, 정말 잘했어. 준수가 수연을 꽉 안았습니다. 변호사님한테 들었어. 내가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했다고.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아니야. 3개월 전 내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강해졌어. 준수가 수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나 자랑스러워. 정말로. 수연은 준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3개월 전 그녀는 병실에 누워 무력하게 울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를 그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거실에서 지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지우를 안고 놀아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손녀, 할아버지랑 놀자. 아빠. 지우가 깔깔 웃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겁니다. 재판만 끝나면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재판날. 수연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수연아, 이거 입어. 준수가 검은색 정장을 꺼내줬습니다. 수연이 병원 면접 볼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고마워. 수연은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6개월 전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눈빛도 살아있었습니다. 여보, 준비됐어? 응. 가자. 그들은 집을 나섰습니다. 지우는 이웃집 김아주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민호 변호사와 아버지가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수연 씨, 잘 오셨어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판에서 수연 씨가 증인으로 나가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들은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윤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교도관의 인솔을 받으며요. 수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태윤이 수연과 눈이 마주쳤을 때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윤은 2025년 10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피해자 이성호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특히 10월 25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어깨를 밀쳤습니다. 이는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강태윤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일시적 감정에 의한 실수였을 뿐입니다. 변호인, 그것은 폭행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검사가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스크린에 주차장 장면이 나왔습니다. 강태윤이 장인어른에게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찰싹 뺨을 때리는 장면, 장인어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그 장면을 또 봐야 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10월 15일 영상. 강태윤이 장인어른의 어깨를 밀치는 장면. 10월 19일 영상. 강태윤이 장인어른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 영상이 끝났습니다. 피고인, 이 영상이 사실입니까? 판사가 강태윤을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화가 났다고 사람을 때려도 됩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제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피해자 이성호 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장인어른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왼쪽 다리를 절뚝이며 증인석으로 갔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세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장인어른이 선서했습니다. 판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언제부터 괴롭혔습니까? 10월 12일부터입니다. 어떤 식으로 괴롭혔습니까? 장인어른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트집이었습니다. 주차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주차장이 더럽다. 그런 말씀들을요. 그 다음은요? 점점 심해졌습니다. 욕설을 하시고 밀치기도 하셨어요. 왜 참으셨습니까? 장인어른이 수연을 봤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그리고 딸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의 따님이 산후우울증으로 입원 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위해 68세에 다시 일을 시작하신 거죠? 네.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인, 30년 소방관으로 일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왼쪽 다리는 어떻게 다치신 겁니까? 25년 전 백화점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다쳤습니다. 영웅이시네요. 판사의 목소리에 존경이 담겼습니다. 그런 분이 68세의 주차관리원으로 일하시면서 이런 일을 당하셨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피해자 가족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수연 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수연의 차례였습니다. 수연은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서해 주세요. 수연도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습니다. 증인, 아버님이 주차관리원으로 일하신 이유가 증인의 병원비 때문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후우울증으로 3개월 입원하셨다고요? 네. 병원비가 한 달에 얼마였습니까? 80만 원입니다. 남편분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드셨겠네요. 네. 힘들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아버님을 괴롭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연은 강태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30년 동안 소방관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전 백화점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셨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불편하십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이 수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68세의 딸의 병원비를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 동안 서서요. 차가운 지하 주차장에서요. 그런 아버지를 피고인은 괴롭혔습니다. 욕을 하고 밀치고 뺨까지 때렸습니다. 수연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피고인은 돈이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수연이 판사를 받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제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 주세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수연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장인어른이 수연을 안아주셨습니다. 잘했어, 딸. 정말 잘했어.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강태윤의 변호사가 변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강태윤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성호 씨, 정말 죄송합니다. 강태윤이 장인어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분 후 판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강태윤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2주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특히 68세 노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를 괴롭혔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강태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톡! 강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맑은 날씨였습니다.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수연아, 고맙다. 장인어른이 수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내가 법정에서 한 말, 아버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님.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정민호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결과 나왔네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요? 수연 씨 진술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준수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뭐가? 법정에서 내가 한 말. 떨리면서도 끝까지 말하는 모습. 준수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아니야. 나 전혀 강하지 않아. 강해. 3개월 전 너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어. 수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흘러갔습니다. 맞아요. 저는 달라졌어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김아주머니가 지우를 안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징역 1년 6개월 나왔어요. 아이고, 잘 됐네요. 수연은 지우를 받아 안았습니다. 지우야, 엄마 왔어. 오늘 엄마가 할아버지 지켰어. 지우가 수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작은 손으로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수연은 병원 간호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복직하고 싶어요. 수연 씨, 진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준비됐어요. 전화 너머로 과장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외래 파트로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중환자실은 아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일단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연은 준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부터 병원 복직해. 준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응. 이제 괜찮아. 지우는 어떻게 해? 낮에는 김아주머니한테 맡기고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아버지가 봐주시겠대. 정말? 응. 아버지가 손녀 보는 게 너무 좋으시대. 준수가 수연을 안았습니다. 수연아, 자랑스러워. 정말로. 나도 여보가 자랑스러워. 이 모든 걸 함께 이겨내줘서.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수연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흰색 간호사 가운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9개월 만에 입어보는 유니폼이었습니다. 엄마 예뻐?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7개월이 된 지우는 방긋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 힘내야지. 현관으로 나가니 장인어른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수연아, 첫 출근 축하한다. 감사해요, 아버님. 지우는 아버지가 잘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부탁드려요. 수연은 장인어른께 지우를 건넸습니다. 장인어른이 지우를 안으시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손녀, 할아버지랑 재미있게 놀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9개월 만에 밟는 병원 복도였습니다. 수연 씨, 동료 간호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다. 우리 힘들었는데 수연 씨 오니까 든든하네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외래는 중환자실만큼 바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처방을 확인하고 보호자들과 상담하는 일.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수연은 가운을 벗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9개월 만에 제 힘으로 일한 하루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장인어른이 지우와 놀고 계셨습니다. 까꿍. 지우가 깔깔 웃었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손녀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 장인어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68세의 야간 주차 관리원으로 일하시던 분, 괴롭힘을 당하시던 분. 하지만 지금은 빌딩 관리 이사로 일하시고 손녀와 행복하게 놀고 계셨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건물주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 뭐라고요? 이성호 씨 덕분에 빌딩이 훨씬 잘 돌아간다고. 직원들도 좋아한다고. 당연하죠. 아버지는 30년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68세에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어. 장인어른이 준수를 받습니다. 준수야, 내가 날 지켜줘서 이렇게 된 거야. 정말 고맙다.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그들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수연은 우리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 시련을 함께 이겨낸 가족.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병원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외래 업무도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어느 날 간호과장이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과장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연 씨, 중환자실로 돌아올 생각 없어요? 수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요? 네. 요즘 수연 씨 일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회복하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제가 산후 우울증이, 그건 이제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과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 씨, 우리 중환자실에 돌아와 주세요. 우리 팀이 수연 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가능해요? 네, 꼭 그럴게요. 집에 돌아와 준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중환자실로 돌아가게 됐어. 정말? 축하해, 수연아. 준수가 수연을 안아들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온 거네. 응. 아니, 예전보다 더 나아진 것 같아. 왜? 이제는 알잖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준수가 수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가 얼마나 강한 가족인지. 그날 밤 수연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9개월 전 병원에서 썼던 그 일기장. 3페이지를 펼치고 적었습니다. 9개월 전 나는 바닥에 있었어. 산후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딸로서도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실격이라고 생각했지. 아버지가 나 때문에 68세에 다시 일하시는 것도 견딜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나는 다시 일어섰어. 아버지도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시고 있어. 남편은 나를 지켜줬어. 지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우리는 시련을 이겨냈어. 그 과정에서 깨달았어. 진짜 행복은 완벽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데서 온다는 걸. 수연은 펜을 멈추고 지우가 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달 수연은 중환자실로 복귀했습니다. 첫날
동료들이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연쌤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연쌤,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근무. 수연은 중환자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익숙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소리, 인공호흡기 소리. 10개월 만에 돌아온 이곳.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이곳. 수연은 환자 침상 옆에 섰습니다. 차트를 확인하고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저는 간호사예요. 8년차 중환자실 간호사. 잠시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버님.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려고 해. 네. 갑자기 왜요? 69세야. 이제 정말 쉬고 싶어? 장인어른이 웃으셨습니다. 건물주님이 연금도 많이 주신대. 그리고 손녀 보는데 더 집중하고 싶어. 아버지. 수연아,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지 알아? 언제요? 바로 지금이야. 너희랑 함께 있을 때. 장인어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소방관 생활도 좋았어. 사람들 구하는 게 보람 있었지. 하지만 지금처럼 행복한 적은 없었어. 수연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행복해요. 아버지 덕분에요. 아니야. 너희 덕분이지. 장인어른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고맙다. 아버지 딸로 태어나줘서. 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해요. 그날 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수는 옆에서 자고 있었고 지우는 작은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산후 우울증으로 바닥까지 떨어졌던 자신, 아버지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며 무력했던 자신,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불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아버지, 남편, 지우,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온 가족이 외식을 나갔습니다. 이제는 매주 목요일이 가족의 날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준수가 장인어른께 용돈 드리러 가던 날이었지만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 됐습니다. 삼겹살집에 앉았습니다. 건배. 그들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 좋아? 장인어른이 물으셨습니다. 좋아.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18개월이 되어 간단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손녀, 할아버지도 지우 제일 사랑해. 장인어른이 지우를 안으셨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는 백화점 화재에서 박명숙 건물주를 구하셨습니다. 25년 후 그분이 아버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서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순환합니다. 세대를 거쳐서 시간을 넘어서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우는 장인어른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준수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수연은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주차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인어른이 지우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잘 자거라, 우리 손녀. 장인어른이 지우의 이마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봤습니다. 수연아, 아버지 정말 행복해. 저도요, 아버지. 그들은 안았습니다. 거실에서 준수가 차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저 달빛 아래서 아버지는 주차장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차가운 지하 주차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함께요. 그날 밤 수연은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이 일기를 마칩니다. 2년간의 여정을 기록한 이 일기를요. 2년 전 저는 바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어섰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진짜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무너질 때 잡아주는 것. 아버지가 30년 전 누군가를 구하셨듯 이번엔 우리 가족이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순환할 겁니다. 지우에게, 지우의 아이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그게 바로 가족이니까요. 수연은 펜을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지우를 안고 베란다에 섰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우야, 세상은 때때로 힘들어. 수연이 지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정말 힘들었거든.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로. 지우가 수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엄마를 지켜주셨고 아빠가 할아버지를 지켜줬어. 그리고 이제 엄마가 너를 지킬 거야. 지우가 방긋 웃었습니다. 수연도 웃었습니다. 거실에서 장인어른과 준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아침 먹자. 네, 지금 가요. 수연은 지우를 안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하루가요.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계란말이를 만드셨고 준수가 밥을 퍼주었습니다. 수연은 지우에게 이유식을 먹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들은 함께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요. 그게 바로 행복이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성우 씨는 지금도 건강하게 손녀를 돌보고 계십니다. 수연 씨는 중환자실 수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준수 씨는 교감 선생님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무너질 때 잡아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30년 전 누군가를 구하셨듯 이번엔 가족이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순환할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요.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연한 일을 하셨나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사랑한다 한마디 하는 것. 그게 바로 당연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일이 세상을 바꿉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함께 해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감동 사연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